이년아. 네가 감히 우리 집안 몰래 돈을 빼돌려 다 타버려야 내 정신이 번쩍 들지. 안 돼요. 어머니 제발요.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불길 속으로 제 자식 목숨줄 같던 비상금이 던져졌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냄새와 함께 제 영혼도 함께 제가 되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빌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비웃으시더군요. 그 비정한 웃음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10월들을 떠나 사선을 넘기로 말입니다. 탈북보다 더 잔혹했던 북한에서의 시집살이, 그리고 제가 목숨 걸고 두만강을 넘어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길고 어쩌면 아주 시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의 어느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끊임없이 흐르는 자동차의 불빛들을 보고 있으면 가끔 제 몸이 이곳에 있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 기억의 절반은 여전히 저 북쪽 함경도 어느 작고 허름한 단칸방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지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북에서 온 어느 평범한 여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참 밝다고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고비를 다 넘기고도 웃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웃음 뒤에는 그만큼 깊은 흉터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꺼내놓을 이야기는 탈북 과정의 총칼보다 더 잔인했던 한 여자의 인생 사연입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10월드라는 또 다른 창살에 갇혀 살았던 며느리의 기록이지요. 누군가는 고부 갈등이 어디에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사는 곳엔 어디나 갈등이 있지요.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강냉이 한 알까지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던 그곳의 갈등은 갈등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생존의 사투였습니다.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봅니다. 제가 그 집에 가시집 갔던 20살 무렵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었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결혼식 날 저를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그 서늘한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북한의 강성 여인이었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인민복을 입고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겨 묶은 분이었지요. 그분의 입에서는 늘 당성과 기강이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너.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집안 세우는 건 여자 손끝에 달린 법이야. 허튼 생각 말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밥 굶을 일은 없을 거다. 그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엄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집안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장마당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시어머니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딱딱했고 그분의 마음은 그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제가 잘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까칠한 발 뒤꿈치를 보고는 시장에서 몰래 구한 귀한 기름을 발라드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아들을 뺏어간 불청객이자 출신 성분이 변변치 못한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에서의 며느리 삶이란 사실 현대판 종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안일은 기본이고 장마당에 나가 돈까지 벌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번 돈을 관리하는 권한은 오로지 시어머니에게만 있었지요. 어머니, 오늘 장마당에서 소금 좀 팔아서 이만큼 남겨왔습니다. 이걸로 애들 겨울 옷감이라도 좀. 옷감은 무슨 얼어 죽을 옷감. 돈 이리 내라. 집안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내가 돈맛을 알면 집안 망조드는 법이야. 가서 아궁이 불이나 덧대라. 시어머니는 제가 벌어온 돈봉투를 가슴 깊숙한 곳에 찔러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당신의 아들에게만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셨지요. 저는 그 식탁 옆에서 강냉이 죽도 아닌 물에 불린 무시래기를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걸까? 북한의 겨울은 잔인하게 깁니다. 그 추위보다 더 무서웠던
건 시어머니의 감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장마당에서 누구와 웃었는지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동네 여맹원들을 통해 저를 감시하고 보고받으셨던 것이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장마당 구석에서 만두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내가 집안 돈을 빼돌려 배를 채워?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남편은 밖에서 고생하는데 며느리라는 게 제 입만 생각하다니 짐승보다 못한 것. 만두 한 알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하 20도의 날씨에 호치마만 입고 마당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달빛은 왜 그렇게 밝았는지 차가운 눈 위에 떨어진 제 눈물이 얼음 알갱이가 되어 굴러가는 게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제 아이는 누가 돌보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을 썼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한 것이지요. 인간의 본능은 무섭습니다.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틈새를 찾아 솟아오르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시어머니 몰래 신발 밑창을 뜯어 그 안에 중국 돈을 한 장, 두 장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비상금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낮에는 시어머니의 발을 닦아주는 고분고분한 며느리였고 밤에는 어둠 속에서 탈출을 꿈꾸는 배신자였습니다. 이 이중적인 삶이 제 영혼을 갉아먹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시어머니의 의심은 갈수록 깊어졌고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사냥개처럼 제 주변을 맴돌며 제가 숨겨둔 것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 전역을 뒤흔든 식량난이 저희 집에도 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나고 제 아이가 배고픔에 지쳐 눈도 뜨지 못하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숨겨둔 돈을 꺼내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돈을 꺼내 들었을 때 문 뒤에서 보고 있던 건 시어머니의 서늘한 그림자였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나. 그 돈 어디서 난 거니? 그날의 공기는 지금도 제 살결을 스치는 것 같습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유난히 붉게 타오르던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든 돈뭉치를 낚아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고도 강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눈앞에서 타버릴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종이가 타는 소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찢어지는 비명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 비상금이 아궁이 속에서 불꽃으로 사라지던 그날, 밤의 진실과 그 불길 속에서 제가 발견한 의외의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무서워하던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강물에 몸을 던져야 했는지, 그 숨막히는 사투의 시작을 기대해 주십시오. 침묵은 때로 폭풍 전야의 바다보다 무겁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서늘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마당에서 돌아오는 시간, 신발 바닥에 묻은 흙의 색깔, 심지어 제가 남편과 나누는 귓속말까지도 그분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었지요. 갈등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옥수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북한의 고부 갈등은 한국처럼 말됐구나. 태도의 문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누가 더 배부른가, 혹은 누가 이 집의 배급권을 쥐고 있는가라는 생존권의 전쟁입니다. 그날은 며칠째 식량이 떨어져 온 가족이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을 위해 제가 먹을 몫의 옥수수 죽을 조금 덜어 아이의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엄마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지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식탁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집안에 기강이 있어야지 어디 감히 어른 앞에서 음식을 함부로 돌려? 어머니, 애가 며칠째 기운이 없어서 제걸 좀 나눠준 것뿐입니다. 저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 안 먹어도 괜찮아? 내가 안 먹고 쓰러지면 장마당은 누가 나가고 집안일은 누가 해? 그게 다 아들 고생시키려는 수작이지. 내놓아라.
애한테는 정해진 양이 있는 법이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그릇을 빼서 다시 솥에 부어버렸습니다. 제 아들은 배고픔에 울 힘도 없어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만 보더군요.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분에게 내 자식은 손주가 아니라 그저 식량을 축내는 입 하나에 불과하구나.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겠다고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 몰래 더 공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 구석에서 금기시된 물건들을 취급하며 목숨을 건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설득해보려 노력도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번 돈 중 일부를 정직하게 바치면서 제발 아이 약값과 식량은 제가 직접 관리하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그것이 고부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벌어오겠습니다. 매일 저녁 돈봉투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아이가 아플 때만이라도 제가 약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 아닙니까? 며느리, 너는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생각이란 걸 가져선 안 되는 존재야. 돈을 관리해. 그러다 내가 그 돈 들고 도망이라도 치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 북쪽 여자들은 독해서 믿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는 저를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였고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지요. 한국의 고부 갈등이 심리적 거리의 문제라면 북한의 갈등은 계급적 억압이었습니다. 저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열심히 벌수록 시어머니의 통제는 더 심해졌고 돈을 숨기면 숨길수록 집안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지요. 남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폭언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얘야, 저 물건 조심해라. 눈빛에 도끼가 서린 게 조만간 사고 칠 상이다. 내가 길을 팍 꺾어 놓을 테니 너는 모른 척하거라. 이제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있는 초소와 같았지요. 저는 매일 밤 신발 밑창을 뜯어 돈을 숨기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일 아침에도 이 돈이 무사하기를. 제발 시어머니가 이 신발을 만지지 않기를. 하지만 여러분, 운명은 늘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치밀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안심하고 잠든 사이 그분은 이미 제 신발 밑창에서 풍기는 낯선 종이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꿈속에서도 불길한 예감에 시달렸습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제 몸을 집어삼키는 꿈, 아이가 배고픔에 지쳐 내 이름을 부르다 사라지는 꿈. 번쩍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서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목숨줄이니? 참으로 가련하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는 것을요. 저 노인과 나 둘 중 하나가 쓰러져야만 끝나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섰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 비상금이 발각되는 그 비극적인 순간과 그토록 믿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제가 왜 죽음을 각오하고 강가로 달려가야 했는지 그 긴박했던 마지막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제가 심해질수록 제 안의 생존 본능은 도끼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설득이나 순종은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요. 저는 이제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번 중국 돈 위안화를 더 치밀하게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밑창은 이미 들킨 것 같아 이번에는 아이의 낡은 깃 안쪽을 뜯어 그 안에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설마 자기 손주가 입는 옷까지 헤집지는 않으리라는 마지막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이 지옥 같은 시월드와 북한을 떠나 아이에게 흰 쌀밥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의 티켓이었지요. 저는 매일 밤 아이의 옷깃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곧 넓은 세상으로 데려다 줄게. 하지만 불행은 늘 제가 안심하고 있을 때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서늘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야, 너 이리 좀 와보거라. 이 옷깃이 왜 이렇게 두툼하니? 내가 이 안에 무슨 보물이라도 심어놓은 모양이구나. 어머니, 안 됩니다. 그거 에옷이에요. 날도 추운데 에옷을 왜 뜯으십니까? 제발 돌려주세요. 어디서 감히 어른 손을 잡아.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남편 몰래, 시어미 몰래 돈을 빼돌려? 그것도 자식 옷에다가? 내년은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을 망치러 온 불려우다. 시어머니는 사정없이 옷깃을 찢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꼬깃꼬깃한 위안화. 뭉치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아이 약값이라고 제발 그것만은 손대지 말아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돈이 우리 집에 있으면 화급만 부르는 법이야. 나라에서 알면 우리 아들 목이 날아갈 텐데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멸문지화시키려 해. 다 태워버려야 해. 제가 되어야 이 집이 깨끗해진다. 안 돼. 제 비명이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길이 탐욕스럽게 중국 돈을 집어삼켰습니다. 종이가 말려 올라가며 검은재로 변하는 순간 제 6년의 시집살이도 아이의 미래도 제가 품었던 작은 희망도 함께 타버렸습니다. 불타는 돈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종이가 타는 냄새가 아니라 제 영혼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동을 듣고도 숨죽이고 있던 남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말 좀 해달라고, 저 노인네 좀 말려달라고 눈으로 빌었습니다. 그만해라. 어머니 말씀이 맞다. 내가 욕심을 부리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어머니 시키는 대로 살아. 남편의 그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불길보다 더 뜨겁게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아궁이 앞에 시어머니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고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리 위로 차갑고 날카로운 사리와 같은 결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멍하니 마당을 쓸다가 시어머니의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웃집 여맹위원장과 속삭이는 소리였지요. 오늘 그년 길을 완전히 꺾어놨소. 이제 돈줄도 끊겼으니 어디 도망도 못 갈게요. 좀 더 지켜보다가 영 태도가 안 좋으면 보위부에 신고해버릴 작정이니 그리아오.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철저히 파괴해서 당신의 발 아래 두거나 아니면 제거해버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사실 도살장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도 저 남자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직 제 아이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탈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오직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내일은 보위부의 차가운 감방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부엌에 남은 마지막 강냉이 가루를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잠든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때 어머니라 부르고 싶었던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소음이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생경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오늘 태운 건 돈이 아니라 저의 마지막 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 집에서 밀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밑창이 뜯겨나가 덜렁거리는 그 낡은 신발을요. 아이를 등에 업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두만강의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살 것이요, 못 건너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차가운 강물이 저 아궁이 불길보다는 덜 뜨거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문을 나선 지 불과 몇 분 뒤 집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없어진 걸 눈치챈 것이지요. 이제 추격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삼엄한 경계와 시어머니의 추격을 뿌리치고 사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떠난 뒤 남겨진 그 집에는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서 벌어진 긴박한 사투와 저를 잡기 위해 강가까지 쫓아온 시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폐는 차가운 겨울 공기에 찢어지는 듯 아팠고 등에 업힌 아이의 무게는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거기 서라 는 고함은 보초병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나를 잡으러 온 집안 사람들의 목소리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두만강만 생각했습니다. 그 검은 물줄기에 몸을 던지면 이 지옥 같은 시월드도 아궁이에서 타버린 제 꿈도 모두 끝이 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잡는 건 가파른 산새가 아니라 바로 제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연세에 그 다리로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온 걸까요? 시어머니는 등불 높이 쳐들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불빛에 비친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람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2년. 내가 감히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손주를 데리고 어딜 가느냐. 당장 그 애 내려놓지 못해. 어머니 제발, 제발 보내주세요. 저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어머니 손에. 죽느니 강물에 쓸려 죽겠습니다. 죽어? 너 혼자 죽어. 내 손주는 못 준다. 그 애는 이 집안의 재산이야. 내가 뭔데 내 아들의 핏줄을 남조선 괴뢰들 소굴로 끌고 가려 해. 시어머니는 달려들어 제 등에 업힌 아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이는 자다가 깨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톱이 제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의 팔을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바닥에 나뒹굴며 횃불을 놓쳤습니다. 너 가서 잘 살 것 같지? 배신자년. 내가 강을 건너는 순간 내 친정 부모들은 아오지로 끌려갈 거다. 내가 직접 신고할 거야. 내 부모 골통이 깨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마. 그 한마디에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달려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를 며느리로 본 적 있어? 아니, 사람으로 본 적이 있냐고. 내 돈을 태우고 내 아이를 굶기고 이제는 내 부모까지 죽이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 북한 땅에 인간이 어딨니? 다들 서로 뜯어먹고 사는 짐승뿐이지.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그게 억울하면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시어머니의 독설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고 나니 일말의 미련조차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강물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끝부터 전해오는 마비될 듯한 추위.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곡소리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저는 강 중간쯤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횃불을 잃고 어둠 속에 주저앉아 땅을 치는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노인 역시 이 비정한 체제가 만들어낸 가련한 괴물일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 괴물의 대물림을 제 아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보세요. 당신이 태운 건 내 비상금이 아니라 당신을 돌봐줄 마지막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으로 살러갑니다. 다시는 우리 보지 마십시다. 저는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강물이 흐르는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뒤편 산자락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밀고였을까요? 아니면 보초병의 발견이었을까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어둠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입술은 검게 타 있었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가냘픈 심장 박동,
그 작은 진동이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북쪽 땅을 보았습니다. 검게 죽은 듯한 산맥들,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여전히 독서를 내뱉고 있을 시어머니. 이제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가족을 버린 자라는 낙인과 남겨진 이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과연 저는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 그토록 원했던 사람다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년 뒤 제가 한국에서 우연히 듣게 된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도착한 그곳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총소리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도 아궁이에서 돈이 타들어가던 그 매캐한 냄새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새벽바람과 제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고요한 대기를 채우고 있었지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속에선 이상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승리감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 뒤에 찾아온 지독한 허무함이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했던 시어머니, 그토록 미워했던 그 집의 구속에서 벗어났는데 왜 제 마음 한구석은 뻥 뚫린 것처럼 시린 걸까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지옥을 벗어났는데 그 지옥 또한 내 인생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저를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쌀 포대와 화려한 포장지의 과자들. 그리고 약국에만 가면 언제든 살 수 있는 해열제들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시어머니와 아궁이 앞에서 그 난리를 치며 지키려 했던 그 돈 몇 장이 이곳에서는 한 끼 식사값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허망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모셨어야 했는데 여기는 옥수수 한 그릇 가지고 싸울 일도 애 약값 때문에 숨겨둔 돈을 태울 일도 없는 세상이에요. 어머니도 여기 사셨다면 그렇게 독한 사람이 되진 않으셨을 텐데. 한국에서의 삶은 풍요로웠지만 제 마음속의 시월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서늘한 목소리는 환청처럼 밤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배신자년 내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꿈속에서 저는 여전히 두만강가를 달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횃불을 든 채 저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 학교에 가고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 내 집을 꾸리면서 저는 조금씩 그 그림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제 돈은 아무도 뺏어가지 않았고 제가 먹는 밥을 타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며느리나 탈북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착한 지 5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브로커를 통해 고향집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집 노인네 작년 겨울에 갔습니다. 며느리 도망치고 나서 보위부에 불려가 조사받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더군요. 아들은 광산으로 끌려가고 노인은 홀로 빈집 지키다가 아사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복판이 납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히고 제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았던 그 노인이 결국 차가운 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 그분은 끝까지 저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는 그 지독했던 도끼를 내려놓고 제가 차려준 무시래기 국 한 그릇을 그리워했을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더군요. 그분이 미워서 용서한 게 아니라 그분을 미워하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기 위해 용서하기로 한 겁니다. 시어머니 또한 그 비참한 체제가 낳은 피해자였을 뿐이라는 깨달음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시월드나 아궁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를 억압하는 환경, 내 소중한 꿈을 불태워버리는 사람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불길 속에서 타버린 것은 종이 조각일 뿐 당신의 영혼은 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가끔 옥수수 죽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아릿해지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제 인생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혹은 힘든 상황 때문에 숨이 막히는 분이 계신가요? 사선을 넘던 그날,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은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의 아궁이 불은 다 꺼졌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의 따뜻한 밥을 지으러 갑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살을 가르고 사선을 넘어 도착한 한국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거대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제가 느낀 것은 자유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세상에 과연 내 자리가 있을까? 아궁이 앞에서 옥수수 한 알에 목숨 걸던 내가 이 풍요로운 곳에서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정착 초기 제 눈에 비친 한국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미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멈췄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분의 서늘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지요. 너는 어딜 가도 근본 없는 년이다. 거기라고 다를 줄 아느냐? 그 저주 같은 말들이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고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간식을 마음껏 샀을 때 저는 기쁘기보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그리고 나를 사지로 밀어넣었지만 끝내 굶주림 속에 남겨진 시어머니. 그분들을 떠올리면 입안에 쌀밥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웠습니다. 식당에서 남겨진 음식을 볼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눈치를 살피며 음식을 감추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통이 들리는 것 같아 몸을 움츠리곤 했지요. 자유로운데 왜 자유로운 것 같지 않을까요? 누가 저를 감시하는 것만 같고 맛있는 걸 먹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요. 아직도 제 마음은 그 차가운 아궁이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그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면화된 시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것을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쓸모없다 몰아세우고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 저는 결심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것이 1차 탈출이었다면 이제는 제 영혼을 갉아먹는 그 지독한 기억의 10월드로부터 2차 탈출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글을 익히고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견을 말하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크게 웃었을 때 제 안의 창살이 하나둘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며 비로소 제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시어머니가 가로챘던 제 손맛이 이곳에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선물이 된 것이지요. 그저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정성껏 흰 쌀밥을 한 그릇 지어 올렸습니다. 생전에 그토록 아끼셨던 그 쌀밥을 이제는 제 손으로 떳떳하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굶지 마세요. 거기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이 밥 한 그릇 다 비우세요. 당신이 저를 모질게 대한 건 미웠지만 당신도 그 모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그랬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 이제 행복해질게요. 그게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제 마지막 대답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과거라는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한 최후의 열쇠였지요.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나니 비로소 제 옆에서 밝게 웃고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림의 눈도 못 뜨던 그 아이가 이제는 건강한 청년이 되어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남 거리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과거의 슬픔을 농담처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때 강 건널 때 진짜 무서웠어? 말도 마라, 내가 너무 무거워서. 엄마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다. 웃음 섞인 대화 속에 남은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북한의 시월드, 아궁이의 불길, 그리고 차가운 두만강. 이 모든 것은 이제
제 인생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러뜨리려 오지만 그 고난을 견뎌낸 사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고달파서 누군가에게 짓눌려 숨이 쉬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존귀하며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떼고 자유인으로서 제 사연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인생이라는 밥상에 쓴맛만 있을 순 없잖아요. 오늘 제가 지은 이 따뜻한 사연 한 그릇이 여러분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한 여자의 목숨 건 인생 기록, 북한 시월드 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언젠가 빛나는 보석이 될 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